네, 안녕하십니까. 전기기사 가연도 문제풀이 2과목 전력공학 2009년 3회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부터 보겠습니다. 21번. 복도체 선로가 있다. 소도체의 지름이 8mm, 소도체 사이의 간격이 40cm일 때 등가 지름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그죠? 자, 우리 등가 복도체라고 하면, 복도체라고 하면 단도체, 한 가닥짜리를 몇 가닥으로 한 게 복도체예요? 한 가닥짜리를 두 가닥으로 만든 게 복도체죠? 그죠? 다도체 중에서도 3도체, 4도체 뭐 이런 게 있겠지. 3도체다 그러면 단도체를 몇 개로 만든 거야? 3개로 만든 게 3도체죠? 단도체를 3개로 만든 것이다.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지금 복도체에 대해서 나온 거죠. 그래서 복도체에 뭘 구하라고요? 등가 반지름을 구하라 그랬어요. 자, 복도체의 등가 반지름은 단도체 반지름을 R이라고 한다면 복도체의 등가 반지름을 구하시오 그랬는데 얘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구하는 거죠. R분의 R에 N분의 1에다가 뭐 소도체가의 거리를 S라고 할까요? 여기도 S라고 표현했는데요. S에 N분의 N-1로 하면 뭐와 똑같다는 거야? 단도체의 반지름이나 복도체의 등가 반지름 계산식이 이렇더라 이거죠. 그래서 R는 R에다가 단도체의 반지름에다가 뭐 두 가닥을 N 두 가닥으로 만들고 분의 1 S에 N이 얼마? 2에다가 2-1하면 결국 뭐만 남는 거예요? 얘가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루트만 남는 거죠. 루트 RS. 얘가 2분의 1인 거죠? 네. 2분의 1 루트 RS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답 몇 번? 아이고, 숫자가 다 주어졌네. 그죠? 여기서 RS를 구해보면 반지름이 얼마예요? 소체의 반지름이 지름이 8mm니까 반지름은 얼마예요? 4mm죠. 또 단위로 환산해야 되네. 단위 보시면 40cm가 있고 S는 cm로 주어졌고 R은 mm로 주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mm를 cm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지름 8mm를 반지름으로 하려면 2분의 8로 나누고 mm를 cm로 바꾼다. 시에 몇 승? 마이너스 몇 승? 1승이 되죠? 마이너스 1승. mm에서 cm로 바꾸는 거니까. 그러면 4에다가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0.4가 되나요? 예, 0.4가 되겠네. 반지름이 0.4이고 곱하기 S가 얼마예요? 간격이 40인데 cm를 그대로 냅둬야 되겠지. 단위 맞췄네요. 그죠? 0.4 곱하기 40 루트 하면 4cm가 된답니다. 4cm. 답 몇 번? 4번. 자, 다음 22번. 주변악기 등에서 발생하는 오고조파를 줄이는 방법은 그랬어요. 자, 22번은 오고조파의 밑줄, 오고조파. 자, 오고조파는 어디서 발생하는 거예요? 어디서? 콘덴서를 온오프 할 때, 그죠? CB를 가지고 또는 스위치를 가지고 뭐 CB라든가 이 스위치가 전부 다 고려될 때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0에서부터 30kV까지는 DS를 사용할 수 있다. 단 뭐 OCOS로 직결해야 된다. 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CB를 사용해야 될 때는 어떨 때요? 100kVA 이상 콘덴서에다가는 CB를 설치해야 되고 뭐 100에서 50까지는 OS로 달아도 되고 그 다음에 50에서 30까지는 COS를 설치해도 되고 이런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CB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차단기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직렬 리액터를 달아주고 거기에다 콘덴서를 이렇게 설치했겠죠. 그 다음 얘를 잔류전압을 방전해야 되기 때문에 뭐를 달아줘야 돼? 병렬로 DC 코일, 디스차징 코일을 달아줘야 되겠지. 이렇게 코일을 달아주고 여기다가 시리즈 리액터를 달아주면 얘 달아주는 목적이 뭐냐 이거야. 얘 달아주는 목적이 뭐예요? 잔류전압가 있을 때의 차단기 가지고 콘덴서를 온오프 할 때 개방하거나 차단할 때 뭐 나온다고? 같이 제5고조파가 겨 나오더라 이거죠. 그거를 5고조파를 제거하는 놈이 누구예요? 직렬 리액터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번에 보면 전력 콘덴서의 직렬 리액터를 접속했을 때 뭐라고? 5고조파가 제거되더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답은 가번이 답이 되겠네. 가번이 답이 될 거고요. 23번. 다음 중 송전선로에 복도체를 사용하는 이유로 가장 알맞는 것은 그랬는데요. 다음 중 송전선로에 복도체를 사용하는 이유 중 가장 알맞는 것. 복도체를 왜 사용하느냐? 4번에 있네요. 라번에 보시면 자, 코로나를 방지하고 인덕턴스를 감소한다 그랬어요. 복도체를 사용하면
코로나 임계전압 2제로. 코로나가 생기는 전압은 24.3 M0 M1에 델 D 로그 11m라는 R분의 D 킬로볼트에서 개시전압이니까 이 전압은 높아야지 뭐가 안 생기는 거야?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개시전압, 임계전압이란 말이에요. 코로나 임계전압, 개시하는 전압. 자, 이 전압은 높아야지만 좋은 것이다. 그럼 이걸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중에서 가장 손쉬운 방법이 전선에 지름을 키우는 방법이고, 전선에 지름을 키우는 방법 중에 단도체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 복도체로다 만들어주면 전선의 지름이 등가 반지름이 커지면서 커지는 거죠. 등가 반지름 R가 이렇게 커지면서 뭐 되는 거야? 얘가 전체적으로 전선의 지름이 커지는 효과가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맞고요. L이 어떻게 된다고 해서 L은 어떻게 한다? 감소시킨다. 인덕선수 L을 감소시킨다. 0.05 플러스 0.4605 로그 11m라는 R2분의 등가 반지름분의 D에다가 N을 나눠줘야 되겠지. 뭐를? 내부 인덕턴스를 N으로 가닥수로 나눠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나눠주다 보니 얘가 커지면 얘가 많아지면 당연히 L이 줄어드는 거죠. 반지름이 커지면 당연히 L이 줄어드는 거지. 그래서 다음 몇 번? 라번 4번에 있습니다. 자, 문제 24번으로 갑니다. 24번. 자, 24번은 다음 중 수차의 캐비테이션의 방지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자, 캐비테이션이 뭔지 좀 보자. 자, 우리가 낙차가 큰 발전소, 수력 발전소다 그러면 우리가 뭐가 필요가 없냐면 흡출관이라는 게 필요 없어요. 흡출관이 필요 없어요. 무슨 소리냐면 이렇답니다. 저 산 꼭대기에 저수지가 있고 거기에 뭐 압력수를 거쳐서 조합수를 거쳐서 낙차가 대단히 큰 데는 터빈 수차를 놓는데 이 수차가 펠톤 수차로서 워낙 낙차가 크다 보니 수차가 아주 잘 돌아가. 여기에 이제 수차 돌리고 난 물이 어디로? 방수로로 이렇게 나가겠죠. 방수로로 나갈 텐데 이 방수로로 나갈 때 이 흡출관이 필요 없더라 이거야. 이 흡출관의 높이까지는 뭐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 말이야. 왜냐면 이 펠턴 수차 같은 경우는 200에서 높이가 1800m가 됩니다. 이런 데 설치하는 것은 수차가 너무 잘 들어가고, 이 흡출관은 우리 1기압에 상당하는 수도 압력수두라고 하는데 그 압력수두가 10.33m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대를 쭉 빨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바닥에서 물이 쭉 겨우 올라올 수 있는 그 높이가 10.33m밖에 안 올라와. 그냥 여러분들 많이 해봤잖아. 어릴 때에 뭐 했어요? 저희 물통에다 뭐 물러놓고 호수로다 쭉 빨아갖고 쭉 물을 올리면 그 높이를, 호수 높이를 올리면 그 물 높이가 올라가서 물이 나오는 데까지가 10.33m를 넘어가면 물이 안 나온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 정도밖에 안 돼. 이렇게도 못 높여. 왜 이렇게도 못 높이냐면 이게 어떤 현상, 지금 캐비테이션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이 흡출관을 더 높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되게 어떻게 해놨냐면 한 6에서 7m 정도 높습니다. 1800m짜리에서 이게 뭐가 필요해? 필요가 없어. 그런데 전압차야. 이렇게 저수지가 있고 어떤 압력수로 조합수조를 거쳐서 터빈이 바로 여기에 붙어 있어. 예를 들어서요. 이게 30m다. 20m, 3에서 20m 정도 된다. 그러면 방수로는 버리는 물까지도 내가 높이를 유효하게 이용해 먹어야 되는 거야. 이런 어떤 반동수차가 있습니다. 이런 반동수차에서는 흡출관이 반드시 필요하더라. 우리나라의 수차는 전부 다 펠톤 수차가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 강릉 수력에 가시면 이 높이가 한 690m 정도 돼요. 거기 빼고는 전부 다 이거 전부 다 반동수차로다. 이렇게 낙차가 별로 크지 않은 데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흡출관을 반드시 이용해 먹어야 되는데, 이 흡출관을 너무 높여서 10.33m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냅두면 여기에 물이 충만되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충만되지 않고 공기층이 생깁니다. 이렇게 공기층이 생기면 뭐예요? 여러분들 아마 폭포 밑에 가서 이렇게 보셨지만 폭포 밑에 가면 수증기가 쭉 올라오지. 물방울이 쭉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물방울이 생기면서 그 물방울이 압력이 높은 곳에 올라가면 터지고, 그 터지면서 수차 날개를 막 부식을 시켜버려. 침식. 그러니까 수차 날개가 나중에 이렇게 보면 빵꾸가 뻥뻥뻥 막 뚫려 있단 말이야. 압력이 대단히 셉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공동현상 또는 캐비테이션 현상이라고 해요. 이걸 방지하려면 어떻게 된다? 흡출관을 너무 높이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아무리 높아봐야 6에서 7m, 낮은 곳은 2에서 3m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낙차가 적은 데서는
터빈을 작게 만들기 위해서 이 낮은 높이도 이용해 먹어야 된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흡출관이 반드시 필요한데, 어디서 낙차가 적은 곳에선 흡출관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럴 때 흡출관이 너무 높아버리면, 혹시라도 너무 높아버리거나 또는 물이 충만되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뭐가 생긴다고? 공동현상, 캐비테이션 현상이 생깁니다. 그걸 우리는 캐비테이션이라고 그러고 당연히 방지해야 되겠지. 그래서 가번에 보시면 옳지 않은 걸 찾으라 했으니까 가번은 과부하 운전을 가능한 피한다. 과부하 운전하면, 그렇죠, 갑자기 그걸 확 돌려버리면 공기층이 생길 수도 있다 이거야. 모타보트 타보신 분들은 알 거야. 자, 그 다음에 나번에 보시면 흡출수들을 흡출수도 이 높이를 증대시키면 안 된다 그랬잖아. 자꾸 낮춰줘야지. 어느 정도만 이용해 먹어라 이거야. 그래서 답은 나번이 될 것 같고요. 다번에 보시면 수체의 비속도를 너무 크게 잡지 마라. 비속도를 너무 크게 잡지 마라. 비속도를 너무 크게 잡지 마라. 비속도 NS는 N의 P의 2분의 1에다가 이 H를 너무 크게 잡지 마라 이거야. H의 4분의 5승이죠. 예, 이 특이 속도에서 비속도를 너무 크게 잡지 마라. 비속도 크기를 너무 크게 잡지 마라. 그 다음 침식에 강한 금속 재료로 너너를 제작해라. 왜? 공동현상이 생길 수 있다. 생기더라도 이 수차 날개를 맨날 가릴 수는 없잖아. 그래서 부식에 강한 것을 사용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답은 나번. 흡출수들을 너무 증대시키면 안 되는데 증대시킨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방지 대책은 아닌 거죠. 답은 나번입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다. 자, 25번. 25번도 여러분들이 다뤄보지 않았던 문제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마도. 자, 송전전압이 154kV, 주파수 60Hz, 선로의 작용 전류량이 0.01 마이크로페럿이다. 길이가 100km인 일회선 송전선을 충전시킬 때 자기 여자를 일으키지 않는 발전기의 최소 용량은 그랬습니다. 발전기의 최소 용량을 구해라.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가 단락비라는 걸 여러분들 계산해 봤을 거예요. 단락비. 자, 25번은 단락비라는 걸 알 겁니다. 단락비는 여러분들 되게 어떻게 되지? 그냥 식이 정격 전류에 대한 고장 전류의 비를 단락비라고 하죠. 또는 단락비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지? 삼상 단락 시 단락 전류를 흘리는 데 필요한 계좌 전류를 의 분해, 그 IF2-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 분해 무부하시 정격 전압을 만드는 데 필요한 계좌 전류 IF1-라고 배웠죠. 또는 여기서 KS는 이렇게도 배웠을 거야. IN에 대해서 우리 고장 전류 %Z 분의 100에 IN으로 쓸 수 있죠. 그럼 IN 지워주면 %Z 분의 100이다. 이것을 100분의 1로 나눠주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를 100으로 나눠주면 PU법이 되는 거지. 이거 나눠주면 뭐가 남아요? Z PU분의 1이다. 고로 임피던스는 단락비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반비례한다. 코일을 많이 감아놓은 동기기는 단락비가 작고, 셀을 많이 만들어 놓은 셀을 많이, 코일 양이 적다. 당연히 수차 발전기 이런 것들, 돌극기, 수차 발전기들은 단락비가 크다. 코일보다는 뭐로 돼 있으니까, 쇳덩어리로 돼 있으니 단락비가 클 것이다. 여러분들 그래서 수차 발전기는 단락비가 1.0에서 1.2 정도 되고, 우리 화력발전소, 동기기를 사용하는 화력발전소의 단락비는 0.5에서 약 0.6 정도 되는 거죠. 네.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는데,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는 공부를 했을 거야. 여기까지는 공부를 했는데, 갑자기 충전시킬 때 자기여자 현상을 일으키지 않는 발전기의 최소 용량을 계산하시오 그랬는데, 자, 우리 이걸 유도하는 식이 있습니다. 유도하는 식이 어떤 거냐면, 그냥 여러분들 좀 불의를 참고하시고, KS는 이렇게 됩니다. 발전기 용량분의 발전기 충전 용량 가로 열고 V분의 V 다시 그러니까 충전할 때의 전압분의 선로 전압에다가 자승에 1 플러스 시그마인 포화율이 주어집니다. 포화율로 KS 단락비를 계산하는 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Q를 구하라 그랬어요. 뭐 발전기 최소 용량 구하라 그랬으니까 발전기 용량을 구하시오 그랬네. 발전기 용량은 어떻게 해야 돼? KS 단락비에 대해서 Q 다시 발전기 충전 용량 가로 열고 전압은 154kV로다 어차피 충전하겠지. 그러니까 154다 그러면 154가 주어졌으니까 뭐 지워진다 그러면 자승 이거 필요 없는 거고, 여기에 뭐 있어요? 1 플러스 포화율이 주어졌네요. 그죠? 이렇게 주어지면 여기서 Q값 구해보라는 거야. 식 처음 봤죠? 아마 처음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자, 그러면 Q는 뭐예요? KS 단락비가 얼마 주어졌냐면, 얼마 주어졌어? 1.1 주어졌네요. 1.1분의 충전 용량이 얼마 주었어요? 충전 용량도 안 주어졌네.
우리 충전 용량은 또 어떻게 계산하나? 여기다 충전량을 계산에다 넣으랍니다. Q 다시를 계산에다 넣으라는데 Q는 충전 용량은 어떻게 하죠? 우리가 3상이니까 3에 2에 IC로 넣지. 3에다가 2에다가 IC는 뭐예요? 오메가 C2였다. 그 다음에 3에다가 성간전압이 주었으니까 누수 3분의 V에다가 오메가 C에다가 누수 3분의 V더라. 누수 3 지워지면 오메가 CV 자승이다. 자, 그러면 오메가가 2파이 F이고 그 다음에 C가 얼마 주었어요? 선로의 정전 용량이 0.01, 그죠? 0.0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은 들어가야 되지. 마이크로페럿이니까. 자, 곱하기 길이 주어졌어요, 혹시? 길이까지 주었으니까 100km 곱하기 전압이 얼마예요, 전압이? 전압이 성간전압 집어넣어야 되니까 V자승, 그죠? V자승이니까 154kV, 154,000에 자승 들어가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들어가면 왜? 우리 풀이에서는 상전압을 가지고 여기다 그냥 3 곱해서 그냥 그대로 했는데 얘를 이렇게 했단 말이야. 풀이에서는 3에다가 오메가 C 2에 자승으로 한 거지. 2가 두 개 있으니까. 그러면 얘 어떻게 해서 3에다가 2파이 F에다가 C 곱하기 2는 상전압은 누수 3분의 성간전압을 나눈 거지. 이거에 자승 이렇게 해놓은 거죠. 이렇게 해라 이거나 뭐가 틀려? 똑같은 거지. 그지? 이렇게 계산해서 Q를 계산해 넣으라 이 말이야. 그랬더니 Q가 얼마? 8941 KVA랍니다. 그러면 여기다 8941 집어넣고 8941 집어넣고 1 플러스 포화율이 얼마 주었어요? 포화율이 0.1 주어졌네. 그죠? 포화율이 0.1이 주어졌어. 0.1 이렇게 계산하라는 거야. 그럼 얼마 나오냐? 8941 KVA가 나온답니다. 그대로 나오네. 그러네. 1.1점이 주어지니까 8941 KVA가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조금 풀이에도 좀 뭐 잘못되어 있네. 우리 단 세 번째 줄에 풀이 세 번째 줄에 단 KS는 단락비고 Q는 전격 전압이 아니라 뭐예요? 발전기 전격 용량입니다. Q가 뭐라고? 발전기 전격 용량 구하라는 거잖아. 그지? 발전기 전격 용량을 구하셔야 되는데 이 식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 식을. 단락비는 여러분들 아마 여기까지만 공부했었잖아요. 여기까지만. 그죠? 여기까지도 안 했나? 이걸 했을 거 아니야. 이거 단락비. 기계 시간에 하잖아요. 그죠? 근데 단락비를 계산하는 게 발전기 충전 시에 단락비 계산하는 게 또 이런 공식이 하나 더 있단 말이야. 그래서 KS는 Q분의 Q에 뭐 등등등등 저 공식을 한번 보시고 풀 수 있는 분만 푸셔야지. 이거 시험장에 가서 이거 어떻게 풀 거야. 자, 답 4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26번으로 갑니다. 26번. 자, 26번은 다음 중 가공지선의 설치 목적. 가공지선이 뭐야? 이거죠? 철탑이 있다, 철탑 정상부에 이렇게 전선을 설치했습니다. 이걸 왜 설치한 거예요? 가공지선. 직경내 또는 유도래로부터 뭐를? 송전선을 보호하려고, 그죠? 그래서 가공지선을 설치했지. 가공지선 설치 목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그랬는데 1번부터 봅니다. 가번. 유도래에 대한 정전차폐. 예, 유도래에 대해서 정전차폐하라고 한답니다. 30에서 50% 정도가 차폐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나번 전압 강화 방지? 아니 이렇게 단락선인데 이거 접지 잡아놓은 건데 이게 무슨 전압 강화하고 무슨 관계 있어? 답은 나번이 되겠네. 답은 볼까요? 직경내에 대한 차폐, 통신에 대한 전자유도장애 경감. 그죠? 30에서 50% 정도 경감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답은 나번. 자, 27번. 원자로에서 핵분열로 발생한 고속 중성자를 열 중성자로 바꾸는 작용을 하는 것은 뭐냐 그랬어요. 자, 우라늄이 있습니다. 우라늄 238이 있고요. 우라늄 1g을 캤어. 그러면 나머지가 얘가 뭐냐면 우라늄 99.3%가 뭐예요? 우라늄 238입니다. 235 죄송합니다. 우라늄 238이고요. 얘는 핵분열을 못해. 우리가 태양은 핵융합하죠. 근데 우리 발전은 뭐야? 원자력 발전은 핵분열하는 거지. 핵분열을 이용해서 우리가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 핵분열을 할 수 있는 게 얘는 핵분열을 못한다 이 말이야. 얘는 우라늄 238은. 그럼 핵분열을 누가 하냐? 여기에 0.7%밖에 없는 우라늄 235가 핵분열을 합니다. 다 하느냐? 얘 0.7%도 다 못해. 중성자를 하나 충돌을 시킵니다. 중성자를 충돌을 시켜보면 우라늄 235에서 중성자가 충돌되면 그 우라늄이 중성자가 몇 개 나오냐면 2.5개가 나옵니다. 2.5개가 나오는데 이때의 속도는 얼마냐? 속도가 2메가 전자볼트입니다. 대단히 빠른 속도예요. 여러분들 전자 한 개의 그 속도가 얼마짜리를 이용하고 있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얘들을
감속제를 이용해서 속도를 떨어뜨리는데 얼마를 이용하냐면 그 속도가 0.025 전자볼트입니다. 메가 빼졌어요. 메가도 빠진 데다가 0.025 전자볼트야. 이렇게 느린 열중성자로 만듭니다. 열중성자를 만들어서 얘들을 가지고 뭐 하는 거야? 핵 분열 일으켜서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문제로 가서 원전에서 핵분열로 발생한 고속중성자를 열중성자로 만들어주는데 필요한 것은 그야. 작용하는 것은 누가 이걸 해줘야 되겠어? 감속시켜야 될 거 아니야, 속도를. 그래서 감속제를 거쳐야지만 됩니다. 누가? 고속중성자가 감속제를 거쳐서 열중성자가 되는 겁니다. 감속제다. 답 몇 번? 4번. 감속제 종류는 뭐가 있냐? 그러면 경수, 중수, 흑연, 산화, 베리륨. 우리나라는 감속제로 뭘 사용하냐? 경수로죠, 경수로. PWR 경수로가 있고요. 월성에만 뭐예요? 중수를 사용합니다. 감속제로. 걔는 뭐냐? PHWR 발전소입니다. 자, 어찌됐든 우리는 8번으로 가자. 답은 뭐라고요? 감속제. 자, 28번. 전원으로부터의 합성 임피던스가 0.25%, 만 kVA 기준인 곳에 설치하는 차단기의 용량은 몇 앰프인가 그랬어요. 자, PS를 계산하시오. 또는 IS를 계산하시오. 그랬을 때 퍼센트 임피던스가 주어지면 PS는 어떻게 계산하고요? 퍼센트 Z분의 100에 PL으로 계산하시면 되고, IS는 어떻게 계산한다? 퍼센트 Z분의 100에 IN으로 계산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PS, IS를 계산하라는데 퍼센트 임피던스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PS는 어떻게 계산하고 루트 3 전원격 전압, 전격 차단 전류 곱해주시면 되는 거고, IS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3상 단락이니까 Z1 정상분 임피던스에 대한 상전압을 뭘로? 나눠준 B가 단락 전류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여기서는 뭘 계산하라 했어요? 퍼센트 임피던스를 주어지고 단락 용량 PS를 계산하라 했죠? 그럼 어떤 계산식? 이거 사용하면 되겠네, 이거. 그러면 PS는 어떻게 계산한다? 퍼센트 임피던스가 얼마 주었어요? 0.25%가 주었네. 0.25%분의 100 곱하기 전격 차단 용량이 얼마? 만 kVA고 MVA로 가라 했으니까 10의 몇 승? 마이너스 3승 해주면 몇 MVA가 나오겠죠. 몇 MVA? 4000 MVA가 답이랍니다. 라번. 자, 29번. 다음 중 동작 시간에 따른 보호계전기와 분류와 그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요. 자, 이게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우리 보호계전기의 동작 특성 곡선을 보시면 전류는 어떻게 되고 시간이 어떨 때 어떤 계전기를 써야 되느냐? 자, 이겁니다. 전류 0점으로부터 시간 0초로부터 시간은 커지는 거고요. 전류가 이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거겠죠. 시간이 느려지는 거고 전류가 커지는 거다. 자, 여기서 고장의 최소 고장전류, 여기 고장전류, 최소한 고장전류입니다. 최소의 고장전류가 들어오면 즉시 동작하는 계전기가 있고요. 걔를 우리는 순한시 계전기라고 합니다. 순간적으로 동작하는 계전기다. 그래서 순한시 계전기고요. 순시 계전기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 일정 전류 이상이 들어오면 그 크기에 관계없이 정해진 시간, 요만큼 정해놨다면 정해진 시간에 동작하는 계전기가 있습니다. 걔를 우리는 정해진 시간에 동작하면서 한시 계전기다. 또 다른 계전기는 전류가 크면 빨리 동작하고 전류가 작으면 느리게 동작하는 계전기가 있다. 전류가 크면 빨리 동작하고 전류가 작으면 느리게 동작하는 계전기를 우리는 반한시 계전기라고 합니다. 반한시 계전기다. 자, 그 다음 반한시성이다가 일정 전류 이상이 되면 그 크기에 관계없이 정해진 시간에 동작하는 계전기를 우리 정반한시 계전기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4가 있는데 우리가 동작 시간에 따른 보호 계전기의 분류와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 답원해 보시면 반한시 계전기는 작동 시간이 전류값의 크기에 따라 변하는 것이다. 맞네요. 전류값이 클수록 빨리 동작해야 되는데 느리게 등록한다고 했고, 전류값이 작으면 어떻게 해야 돼?
느리게 동작해야 되는데 빠르게 동작한다 그랬으니까 답은 4번이 되겠죠. 그렇죠? 전류가 크면 빨리 동작, 전류값이 작으면 천천히 동작해도 되는 계전기가 반환식 계전기다. 자, 30번으로 갑니다. 임피던스 Z1, Z2 및 Z3 그림과 같이 접속한 선로에 A 쪽에 전압이 치고 들어왔답니다. 이상 전압이 들어온 거야. E가 진행해 왔을 때 접속점 B에서 무반사로 되기 위한 조건. 무반사의 조건이 뭐냐? 무반사. 자, 우리 진행파라는 거 배웠을 거예요. 특성 임피던스 배우면서 진행파를 배웠을 건데 이런 겁니다. 자, Z1이 있어요. 이거 가공선로야. 예를 들어서 이 문제하고 조금 틀립니다. 가공선로가 있고 여기에 지중선로를 이렇게 설치했다고 하자. 자, 그럼 지중선로를 설치했습니다. 케이블 여기에 임피던스를 Z2라고 하죠. 그러면 이상전압이 딱 걸렸어요. 이상전압이 딱 쳤어. 그럼 이상전압이 가공선로를 타고 쭉 들어가겠죠. 걔를 입사파라고 하고, 가공선과 지중선이 만나는 점을 변이점이라고 하는데 이 변이점으로부터 일부는 투과하고 일부는 반사를 하죠. 그지? 일부는 입사를 일부는 투과를 하고 일부는 반사를 할 거란 말이야. 이렇게 전압이. 물론 전류도 똑같이. 자,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뭐냐면 이 반사가 없다 이거야. 무반사로 되려면 어떤 조건이어야 무반사가 되느냐 이거지. Z1과 Z2가 같아야지만 뭐 된다? 무반사되고 전부 다 투가 된다 이 말이죠. 결국 Z1과 Z2가 같아야지만 된다는 거지. 자, 문제로 돌아가셔서 문제가 이렇게 돼 있네요. Z1이 있고 여기에 E라는 이상전압이 치고 들어옵니다. 입사파가 들어오면 분리가 이렇게 되어 있죠. 얘가 Z2, Z3다. 무반사 조건은 뭐예요? 여기가 변이점이라면 Z1과 얘들 합성한 값이 어떻게 되는 거야? 같으면 반사되지 않고 어떻게 한다는 거야? 다 입사된다는 거지, 투가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식을 세울 때 Z1은 얘네들은 병렬이니까 병렬 연결해야 되네. Z2분의 1 플러스 Z3분의 1분의 1로 다 같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무반사 되는구나. 이 조건이지. 자, 그러면 이런 답은 없으니까 답을 좀 변개해주면 얘들하고 얘하고 자리를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Z2 플러스 Z3분의 1분의 1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자리가 1로 바꿨으니까 Z1분의 1일 것이다. 이런 답은 있을까요? 이런 답은 4번에 보시니까 있네. 그죠? 이렇게 무반사 조건은 그런 것이다. 임피던스 값이 1차나 2차가 같으면 반사되지 않고 전부 다 그 값이 입사한 값이 그대로 투과된다. 자, 31번으로 가겠습니다. 1번. 그림과 같이 일직선 배치로 완전 연가한 경우에 득가성간 거리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A, B, C상이 D로 다 거리가 같고 얘는 ED다. 예를 들어서 D가 두 개니까 ED다. 이거의 득가성간 거리 D 다시를 구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3승근의 루트 D ED다. D 세 개 있다. 3승근하고 지워져서 밖으로 빠져나오면 3승근의 루트 2는 그대로 남아있고 D가 밖으로 빠져나왔다. 이거죠? 그러면 이걸 구하라는 거네. 그죠? 3승근의 루트 1이다. 뭐 값이 주어지질 않았네요. 답 몇 번? 4번. 32번. 불평형 고장. 평형이 아니랍니다. 불평형 고장. 삼상전압을 VA, VB, VC라고 한다. 자, Y결선을 해놓든 어떤 결선을 해놨습니다. 뭐 저항접지를 했든 뭐 접지를 해놨는데 자, 이렇게 했답니다. 32번은 이렇게 결선을 해놓고 직접 접지했을 거고요. 여기에 VA, VB, VC가 있는데 저기에 대지에 쭉 접지를 해놨겠죠. 이렇게 접지를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접지를 해놨는데 여기에 불평형 고장이 발생을 했답니다. 불평형 고장이 발생을 했는데 VAB, VB, VC라고 할 때 A는 입실론 제2의 3분의 2파이랍니다. A는 그럼 몇 도라는 거예요? 120도라는 건가요? 360을 3으로 나눴으니까 120도지. A의 자승은 몇 도가 되는 거예요? A의 자승은 240도가 됐겠지. 라 할 때 VX는 3분의 1에 VX는 자, 보죠. 우리가 불평형 고장이 생기면 뭐를 바꿔야 돼? 불평형이 생기면 이대로는 계산이 안 되니까 불평형 고장 일선지락이 생겼다고 하자. 불평형 고장이 생기면 이렇게 일선지락이라든가 이선지락 뭐 단선 또는 성간달라 이런 것들이 다 불평형 고장이죠. 이런 불평형 고장이 발생을 하면 VAB, VB, VC를 그대로 다 계산할 수 없고 IA 여기에 흐르는 전류, IB 여기에 흐르는 전류, IC에 흐르는 전류를 계산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하라는 거야? 6개의 대칭 성분을 만들어라는 거죠. 뭐? 이 선에 있는 I0, I1, I2 기준을 누군가 잡아놓고
기준이 누군가 있어야 되겠지. V0, V1, V2를 알아내면 뭐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VA 값을 계산할 수 있다. VB 값도 계산할 수 있다. VC도 계산할 수 있다. VA는 어떻게 됐어요? V0 플러스 V1 플러스 V2였고 VB는 뭐예요? VA상이 예를 들어 지락나서 VA상이 지락나서 VA상을 기준으로 했다면 VB상에 흐르는 전압은 VB상에 걸리는 전압은 V0 플러스 위상이 몇 도 앞서 있어? 240도 있는 V1 정상분 전압이 걸릴 것이고 위상이 120도 앞서 있는 역상분 전압이 이렇게 걸릴 것이다. 이거 갖고 VB 값을 계산해내고 V0에다가 A의 V1 플러스 A 자승의 V2인 VC 전압도 이렇게 계산해낼 수 있더라. 단 뭐를 이용해서? 발전기 기본식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계산해낼 수 있다. 뭐만 알면 6개의 성분만 계산해내면 각상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 전류의 크기를 다 알아낼 수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런 의미인데 우리 문제에서는 지금 보니까 여기에 3분의 1이 안 빠져나와 있잖아. 그러면 VA상의 지락이 생겼을 때 단자전압, 요거 대칭분 전압 V0, V1, V2의 크기를 한번 구해봐라 이 말이야. V0는 어떻게 계산됐어요? 요거를 3분의 1에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VA상 전압, VB상 전압, 플러스 VC상 전압. V의 Y는 뭐였어요? 3분의 1에 VA 플러스 A의 VB 플러스 A 자승의 VC였고 V의 2는 전압이 어떻게 됐어요? 3분의 1에 VA 플러스 A 자승의 VB 플러스 A의 VC였다.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게 뭐냐? 여기가 X값인데 V의 Y값 아니야? 정상분 전압. 맞아요? 정상전압이네, 정상전압. 3분의 1에 VA의 A, VB 플러스 A 자승의 VC. 정상분 전압, 정상전압. 단 몇 번? 가번. 비대칭고장은 해석이 오히려 대칭고장보다 쉬운 겁니다. 나중에 왜냐면 대칭고장도 삼상평형고장도 여러분들 나중에 임피던스를 다 합성해서 뭐 해야 돼? 변환해서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변환하고 그 다음에 임피던스를 다 합성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대칭고장도 만약에 대칭합표법이 없다면 고장 해석이 불가능하지만 대칭합표법을 이용해서 좌표법 이런 대칭합표법을 이용해서 하면 상당히 쉬운 것이다. 33번으로 가겠습니다. 삼상 배전선로의 말단의 지상용률이 80%, 160kW인 평균 삼상부하가 있다. 부하점에 전력 콘덴서를 접속하여 선로 손실을 최소로 한답니다. 그러면 선로 손실을 최소로 한다는 얘기는 역률을 몇으로 계산하겠다는 거야? 1로 다 계산한다는 거지. 1로 다 계산하면 전력 콘덴서에 필요한 용량은 그랬어요. 이런 거죠. 이렇게 돼 있답니다. 원래 선로가 이렇게 돼 있고 이때 역률이 0.8이고 이때 유효 전력은 얼마? 160kW였답니다. 이때의 무효분을 구해보면 어떻게 되나? 이때 Q1은 어떻게 돼요? P에다가 탄젠트 세타 1 하면 되지. 탄젠트 세타 1으로 구했을 것이다. 그죠? 탄젠트 세타 1으로 구했고 여기에 역률 계산하기 위해서 QC를 다는데 역률 1로 계산하고 싶대. 그러면 QC를 몇 프로짜리 달아야 되는 거야? 역률 1인선, 역률이 1이어갖고 역률이 1인선에다가 맞추려면 이 QC는 얼마의 크기를 가져야 되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QC는 어떻게 구했어요 여러분들? P에다가 탄젠트 세타 1에다가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 하고 싶은 거야. 탄젠트 세타 2 하고 싶은데 걔가 얼마래? 얘는 이거죠. P에다가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는 코사인 세타 2가 얼마야? 1. 사인 세타는 그럼 얼마야? 0. 그럼 얘가 얼마야? 0. 그러면 우리가 QC를 구하고 싶으면 Q는 P에다가 탄젠트 세타 1 값만 곱해주면 QC를 구할 수 있는 거네. 그죠? 그러면 160kW에다가 곱하기 역률 코사인 세타에다가 사인 세타 0.6 하면 그 값이 얼마래요? 그 값이 120kVA짜리를 설치해주만 역률이 1이 된 최소 송전 손실을 갖는 뭐예요? 콘덴서 용량이 되더라 이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 자, 그 다음 34번으로 갑니다. 34번은 출력 3만 kWh의 화력발전소에서 6000kcal/kg의 석탄을 매시간 15톤의 비율로 사용하고 있다. 이 화력발전소의 종합효율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이 발전소의 종합효율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34번은 종합효율 2탄은 어떻게 계산하죠? MH 연료량 발열량 분해 860 곱하기 PG랍니다. PG는 단위가 킬로와트다. 여기다가
사용 전력량을 넣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곱하기 시간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시간을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간당의 연료 소비량이 얼마라 그랬어요? 시간당 연료 소비량이 15톤. 얘 기본 단위는 뭐냐면 킬로그램입니다. 시간당 킬로그램인데 톤이 주어졌으니 예를 들어 어떻게 바꿔야 돼? 15 곱하기 10에 몇 승 해줘야 되죠? 3승 해줘야지만 킬로그램을 바뀌는 거지 톤이. 그죠? 곱하기 H가 발열량이 얼마? 6000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분해 860 곱하기 P지. 시간당 출력이 주었으니까 킬로와트가 주었으니까 킬로와트 아워가 주었으니까 킬로와트 아워를 그냥 넣어주면 되겠네. 얘 단위가 뭐가 된 거예요? 킬로와트 시간 아워. 그 값이 그대로 주어졌네. 그 값이 주었으니까 얘 얼마 넣어주면 돼요? 3만인가요? 30만인가요? 3만 킬로와트 아워를 넣어주고 곱하기 100%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28.787%가 된답니다. 다음 몇 번? 가번. 35번. 설비 A가 있고 B가 있다. 각각의 수용률은 0.6, 0.7이다. 합성 최대 전력이 279일 때 부등률을 계산하시오. 이렇답니다. 변압기가 있고 여기에 부하가 두 개 있는데 얘 설비 용량이 150, B기의 설비 용량이 350이 있답니다. 여기에 설비는 이만큼 우리 집에 에어컨, 히터가 같이 있는데 그 설비 용량 합쳤더니 150일이야. 두 개는 동시에 떼는 게 아니죠. 히터하고 에어컨은 어떻게 동시에 떼? 이걸 수용률로 나눠봤더니 진짜 수용되는 율, 그 시간에 수용되는 율을 봤더니 얼마예요? A기는 0.6이고 B기는 얼마? 0.7이랍니다. 자, 이럴 때 두 개를 합성한 최대 전력은 얼마가 나왔다고? 279가 나왔을 때 부등률을 계산해봐라. 부등률. 여기에 걸리는 이 부등률이 부등률이 커야지만 변압기에 걸리는 용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압기 진짜 크기는 작아지는 거지. 변압 크기를 왜 작게 하는 거야? 두 개 동시에 사용하지 않고 두 개의 수용률이 틀린데 변압기를 500짜리 만들 수 없잖아. 150에다 350이면 500짜리 만들면 안 되죠. 그지? 500짜리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얼마짜리 그냥 한 300 정도로 줄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진짜 지금 내가 사용하는 전력에다가 그것도 동시에 사용 안 하니까 부등률로 나눠서 변압기 용량을 작게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죠? 네, 이게 부등률의 의미다. 그래서 부등률은 합성한 최대 전력이 얼마라 그랬어요? 279분의 얼마? 각 수용가의 최대 전력은 A기 플러스 B기의 합이잖아. 그죠? 다시요. 부등률은 각 수요 최대 전력의 합에 뭘로 나눠준 거야? 합성한 최대 전력으로 나눈 거지. 얘 킬로와트, 얘도 킬로와트, 얘도 킬로와트다 그랬어. 자, 그러면 부등률은 뭐라고? 각 수요 최대 전력의 합이다. 150 곱하기 0.6이 뭐야? 설비용량을 0.6으로 곱해주면 각 A 수용가의 최대 전력이 나온 거고 B 수용가의 최대 전력은 얼마예요? 350 곱하기 설비용량에다가 0.7을 곱하면 B 수용가의 최대 전력이 나온 것이다. 만약에 부등률을 구해라 그러면 부등률이 얼마 나왔어요? 1.2지만 여기서 변압기 용량을 다시 구해라 그러면 역률도 주어지고 그러면 역률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나중에 그러면 KVA가 나오는 거지. 자, 어찌됐든 여기서는 부등률 구해라 그랬으니까 1.2가 되겠다. 다음 몇 번? 나번입니다. 나번. 그죠? 36번. 다음 중 무부하 시 충전 전류 차단만이 가능한 것. 무부하 때만 동작할 수 있는 개폐 기능 그랬어요. 36. 자, 달로기가 있고 CB가 있습니다. 여기에 CB가 있고 CB가 뭐예요? 차단기, 서킷 브레이커, 차단기, 교류 차단기입니다. 차단기가 있고 DS가 있답니다. DS가 있고 여기에 부하가 달려있대. 부하. 자, 이렇게 부하가 있고 차단기가 온되어 있으면 이 DS는 소장치가 없어. 소장치가 뭐야? 아크를 끌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얘를 온하거나 오프해버리면 뭐가 나오는 거야? 아크가 훅 겨나오면서 누구한테? 나한테, 조작자한테 피해를 입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DS는 CB가 항상 어떨 때? 열려서 부하가 무부하 상태일 때만 누구를? DS를 조작할 수 있는 겁니다. 온도할 수 있고 오프도 할 수 있다. 자, 이게 DS인데 다음 중 무부하 시에만 선로를, 무부하 충전 전류를 뭐 할 수 있다? 개방하고 차단할 수 있는 거야. 누구야? 달로기다. 달로기. 답 4번이 되겠죠. 자, 37번.
전력 손실이 없는 송전선로에서의 서지파가 진행하는 속도는 속도 이것까지 구하기는 좀 그렇고요. V는 그냥 여러분들 좀 외워두십시오. 루트 LC분의 1입니다. 그 속도는 얼마예요? 3 곱하기 10의 8승 메타파 세크인 빛의 속도로 뭐가? 진행파가 날아가더라 이거지. 자, 우리 진행파라는 건 이거죠. 진행파 특성 임피던스 진행파는 진행파 전류에 대한 진행파 전압에 비해요. 진행파 전류에 대한 진행파 전류에 비로소 그 크기가 어떻게 나와? 루트 C분의 L로 나옵니다. 얘가 오음으로 나오고 이 Z 오메가의 진행파의 속도는 물어보는 거야. 진행파의 속도는 루트 LC분의 1이다. 이 L에다가 이렇게 한번 넣어보죠. L에다가 뭐예요? 0.4605 로그 18분의 D 어쩌고저쩌고 플러스 곱하기죠. 곱하기 뭐 있어요? 로그 11m라는 R분의 D분의 0.02413 곱하기 하면 그 값이 얼마 나오더라? 3 곱하기 10의 8승 메타퍼 세크가 나오더라. 빛의 속도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거에 역수를 취했네. 그죠? 역수를 하면 이렇게 3 곱하기 10의 8승 메타퍼 세크가 나오더라. 예,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38번 전력계통의 안정도 향상 대책. 안정도 향상 대책 별표. 진짜 중요한 문제. 매 시험에 1년에 시험을 3번 보면 2번은 나오는 문제. 38번 전력계통의 안정도 향상 대책으로 직렬 리액터를 적게 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자, 안정도 향상 대책이다 그러면 38번은 안정도가 보다 어떤 부하의 급변이라든가 고장 또는 정상 운전 시에도 발전단과 수전단 그러니까 발전소의 발전기와 모타 부하가 되겠죠. 부하가 동기를 유지하면서 안정하게 운전되는 정도를 안정도라고 하는데 그 안정도는 대단히 높고 향상시켜야 되는 겁니다. 항상.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 X값을 작게 됩니다. 리액턴스를 정함하고 두 번째 발전 전력을 평형시키고 세 번째 전압이 평형되어 있어야 되고 네 번째 지속 어떤 고장이 생기면 고장에 대해서 신속 차단해야 됩니다. 신속 차단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정도가 아주 커진답니다. 향상이 될 텐데 그 중에서도 38번은 뭘 물어봤어요? 리액턴스 X값을 저감하려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그 중에 방법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가번부터 보시면 발전기 리액턴스를 적게 한다. 맞죠? 리액턴스를 적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 변압기 리액턴스를 적게 한다. 맞네요. 복도체를 사용한다. 자, 우리 안정도 한계식은 P는 X분의 ESER 사인 델타에서 X값을 작게 해주면 안정도가 향상된답니다. X값을 작게 해주는 방법이 발전기의 리액턴스를 작게 하고 변압기의 리액턴스를 작게 하고 그 다음에 복도체를 사용한다는데 복도체를 사용하면 X값이 작아지나요? 맞나요? 그렇죠. 복도체를 사용하면 1도체로 할 때보다 리액턴스 X값이 오메가 L 값이고 그 중에서 L은 뭐예요? L은 오메가에다가 L은 어떻게 되는 거야? 0.05 플러스 0.4605 로그 11m라는 R분의 D인데 복도체를 사용하면 얘가 뭐가 돼요? N으로 나눠지니까 전체 이 L값, 전체 L값은 어떻게 되는 거야? L값은 작아지겠지. 그죠? 그래서 복도체를 채용하면 된다. 4번에 보시면 단락비가 작은 발전기를 사용해라. 우리 단락비 KS는 전격 전류에 대한 고장 전류의 비입니다. 그게 단락비야. 그러면 IN분의 고장 전류는 %Z분의 100의 IN이다. ING 해주면 %Z분의 100으로 남는 것이고 이걸 피우법으로 나타내면 피우법은 100으로 나눠주는 거죠. 100 지워지면 Z PU분의 1이다. Z 임피던스 값이 작아지면 단락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커지는 거 아니야. 다시요. 단락비가 작은 발전기를 사용하면 임피던스를 키우겠다는 거 아니야. X값을 키우면 안 되죠. X값을 작게 하라 했잖아.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단락비는 어떻게 됐다? 안정도를 높이려면 단락비는 큰 게 좋은 거다. 크려면 임피던스가 작아야 되겠지. 그쵸? 네. 그래서 우리 안정도 유지하는데 좋은 발전기는 어디예요? 수차 발전기지. 수차 발전기가 단락비가 큽니다. 그죠? 수차 발전기가 철기계로 돼 있잖아. 막 돌긋기 이런 거로 돼 있잖아요. 그죠? 동기 발전기는 단락비가 작죠. 왜? 코일 뭉치로 되어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넘어가기로 하고요. 39번 할 차례죠. 39번. 다음 중 제점호가 가장 일어나기 쉬운 차단 전류는 그랬는데 제점호의 밑줄 제점호는 어떨 때 일어나는 거냐? 제점호는 진상 전류에서 제점호가 일어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 제점호는 어떤 것이냐면 제점호는 어떨 때 일어나냐면 무부하 충전설로 충전되어 있는 무부하인데 충전되어 있는 선로를 뭐 할 때 개방할 때 제점호가 일어납니다. 개방 시 제점호가 일어나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전원측이 있고 여기에 스위치가 있고 여기에 부하가 있다 없다 없는 장거리 송전선로는 대지와 항상 뭐가 충전되고 있어요? C가 이렇게 충전되고 있을 거 아니야? 그죠? C가 이렇게 충전되어 있습니다. C가 충전되어 있는데 스위치를 이때 열면 이 C와 어디에 선로의 L과 무슨 현상이 생겨? 역기전력이 아닌 기전력이 어디에? 발전기단으로 들어가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제점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쪽 변압기의 전압은 이렇게 생겼는데 예를 들어서 차단을 딱 하려고 하면 전류 0점 진상 앞서가 있는 전류인가요? 앞서 있다 그랬지. 전류가 이렇게 앞서 있는 전류가 생깁니다. 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 앞서 있는 전류는 C 때문에 C에 뭐가 되냐? 충전되고 있으니까 전류 0점에서 전류가 딱 끊겨야 되는데 차단기가 그때 전압은 얼마예요? EM으로 충전되어 있는 거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차단기 극간에는 어떤 전압이 나타나? 이렇게. 자, 변압기는 반사이클 후에 마이너스 EM으로 가려고 하는데 차단기 극간에는 어떤 전압이 있는 거야? 요만큼의 차전압이 있으니까 그 교류 전압을 변압기 전압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아크가 아직 이렇게 연결돼 있을 거 아니야? 그 아크에 의해서 얘가 제점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얼마까지 튀냐면 이때의 전압이 마이너스 3EM까지 튀어버립니다. 그래 전압이 이렇게 커진단 말이야. 다음 변압기 전압이 얼마야? 반사이클 후에는 얼마가 되겠어? 플러스 EM으로 가지. 그러면 극간 전압이 아직 아크가 연결돼 있다면 그 아크 전압은 또 어디로? 교류 전압을 쫓아가려고 할 거란 말이야. 변압기 전압 쫓아가다 보니 여기서 또 제점호가 일어나는 거야. 아크 때문에. 그러면 아크에 의해서 몇 배가 튀는 거야? 하나, 둘, 셋, 네 배가 튀니까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플러스 5EM까지 전압이 계속해서 튀어버립니다. 이렇게. 그게 마이너스 7EM 플러스 9EM까지 막 이렇게 튀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나 요즘은 차단기 성능이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몇 사이클에 상전압의 몇 배? 4에서 6배까지는 상승하지만 4에서 6배까지는 상승합니다. 그렇지만 차단은 가능해진다. 빨리 차단이 되긴 된다. 어찌됐든 이런 제점호라는 것은 뭐예요? 이 진상 전류 때문에 앞선 전류 전류가 전압보다 이상이 몇 도 앞서 있는 거 세타만큼 앞서 있는 걸 우리 진상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진상 전류에 의해서 제점호가 일어나는 것이다. 답번이고요. 40번. 송전용량 계수법에 의한 송전용량 계수법. 송전용량을 결정해야 되는데 자, 선로를 설치해 놓고 그 다음에 수용가에서 알맞는 전압으로 알맞는 수전 용량을 받기 위해서는 수전할 수 있는 용량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줄 수 있는 송전 용량을 결정해야 됩니다. 한전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수전 용량을 결정하는 송전 용량을 결정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고유부하법이 있고요. 고유부하법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여기에 나와 있는 송전용량 계수법이 있습니다. 송전용량 계수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방식으로 송전용량 PS를 결정할 거냐면 세 번째 알프레드 스틸 전압 송전식은 5.5의 루트 0.6 L 플러스 100분의 P에서 이 P 값을 빼내도 되고요. 내가 송전용량을 결정한다 이 말이야. 네 번째 안정도 한계식으로부터 X분의 ES, ER 사인 델타로부터도 PS를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40번 문제는 송전용량 계수법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자, 송전용량 계수법에 의해 송전용량을 결정할 때 수전전력의 관계를 옳게 설명한 것은 그랬는데 이때의 송전용량 계수법에서의 식은 PS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송전용량 계수에다가 길이분의 VAR
수전단 전압의 자승이고 기본 단위는 킬로와트입니다. 자, 고유부하법에서의 PS는 어떻게 계산한다? 우리가 루트 C분의 L분의 뭐? VR의 자승이고 기본 단위가 이때는 메가와트입니다. 메가와트다. 지금은 송정향 계수법을 물어봤으니까 송정향 계수법에서 PS와 V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수전단 전압의 자승에 뭐하고 있어요? 비례하지? 거리도 물어봤네. 거리하고는 어떤 관계 있니? 반비례하고 수전단 전압과는 자승에 비례하는 관계에 있는 것이죠. 몇 번? 4번에 보니까 있네. 라번. 아시겠죠?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다. 자, 어찌됐든 2009년 3회 전기사 2과목 전력공학 문제풀이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